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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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 김종대 정우식의 진짜 안보 제9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우식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네.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네. 네. 진짜 한번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 왜 이렇게 또 오늘따라 또 따뜻한 인사말로 또 시작을 하십니까? 좀 따뜻해야지. 네. 책도 팔아먹어야 되겠고. 책 파는 좋죠? 그럼.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방송 도입부에서 예. 그 두 사람의 군면제, 한 사람은 뭐 이제 그 질병을 가장한 사실상 뭐 피부가 안 좋아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가수 생활을 계속 뭐 유지해 보려고 좀 꼼수를 부렸다가 이제 미국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군 면제를 받은 이 두 분의 사연을 좀 설명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주로 이런 주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공중파 종편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주제를 안 다루고. 네. 하여간 죄 중에서 가장 그 중한 죄는 괘씸죄입니다. 네. 예, 다른 죄 필요 없어요. 한국 네. 사회에서는 괘씸죄가 이게 최고라고. 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미꾸라지 맨키로 살살 빠져나가면서 온갖 질병을 핑계대가지고 어떤 남들보다 빠른 출세길을 찾아간 용의주도하신 한국의 이 기득권자들께서는 이제는 좀 언론이나 국민들 시선이 무서운 줄 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저번에 그걸 조금 깨우쳐드린 거예요. 약간 깨우쳐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요지는 뭐 황교안은 되고 왜 유승준은 안 되느냐 뭐 이런 쪽의 요지였습니다만 그게 뭐 유승준을 봐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위 공직자 사실 총리면 뭐 이제 그 1인 이상 뭐 100인 지하에 있는 자리,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국정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이 그렇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총리 후보로 이렇게 지명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하죠. 이분들은 꼭 군대 안 갈 만큼만 아프거든요. 그 이상 아프면 안 돼. 이게 돈이 되고 출세가 되고 권력이 될 만큼 아파야지. 그 이상 아프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그 질병이라는 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대신 질병이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질병을 개발했는데 그 질병은 돈 되고 권력 되고 출세하는 질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은 이 질병을 개발해 오신 분들이거든. 병을 알아도 그렇게 알아야지. 미련한 서민들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개고생해요. 그러나 기득권층은 그렇게 병을 안 알아요. 그러니까 딱 군대에 안 갈 만큼만 아프고 면제 딱 받으면은 바로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말 그 신의 경지에 올라서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군대 간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 또 군대 면제받은 사람은 신의 아들. 그 중간 있다고 중간.
보충력이나 저 병력 특례자들, 네. 이건 장군의 아들이죠.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네. 그런데 저는 방위원 들으면 누구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죠. 장군의 아들입니다. 장군의 아들인데 네. 결국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이란 명칭의 공통점이 뭐냐? 네. 다 소설의 제목이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다 소설이야. 따지고 보면 네.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되느냐가 문제죠. 아니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명저 위기의 장군들을 좀 읽다가 잠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소설책을 읽는 느낌인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논픽션인 거죠. 논픽션이죠. 아니, 내가 그럼 들었으니 직접 취재했으니 알지. 내가 그럼 네. 무슨 내가 소설 가요? 네. 가끔 근데 정말 소설도 소설 이상, 소설을 뺨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취재한 또 김 편집장님의 이런 또 취재력도 정말 놀라운 거. 또 깔때기 여기까지만 되고. 깔때기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방송한 한 주가 지났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인상에 남은 뉴스는 뭐가 있었나요?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죠. 네. 샹그릴라에서 열리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안보대화. 이게 샹그릴라 안보대화라고 하는 건데, 그거 샹그릴라는 별게 아니야. 그 안보대화가 열리는 게 샹그릴라 호텔이야. 그러니까 원래 샹그릴라가 그 티벳 말입니다. 티베트 말인데 이게 뭐 이제 지상 낙원, 미지의 낙원 이런 어떤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샹그릴라 안보대화의 기본적인 취지도 그 아시아 안보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 뭔가 이제 안보 문제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좋은 거네. 그렇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안보 문제를 푸는 것하고 거의 뭐 말싸움, 말의 전쟁에 다름없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말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더 알게 되는 거라든가 또 진위를 파악하게 되는 거. 이런 갈등은 난 해도 좋다고 봐요. 일단 테이블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여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대화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국이 개무시당하는 대화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무시당했죠. 누구한테요? 우선 우리 국방장관이 참석했어요. 한민구 국방장관. 그런데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은 친일파가 득세하는 국방에서 최초의 한말 의병장 손자 출신 아니야,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할아버지 손봉수 의병장은 3.1 만세 운동을 또 주도하신 분이라고. 손병희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만에 이번에 샹그릴라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커요. 의병장 출신의 손자와. 요즘 한참 우경화로 치닫고 있고, 과거사의 만행을 부인하고 있는 정권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그럼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눈 건가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한국의 영토나 영해에 일본 자위대를 출동시킬 때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뭐 반드시란 것보다는 존중하겠다. 존중하겠다. 이 정도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떤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한일 관계 기본을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무적인 절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고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때. 북한을 공격할 때. 이때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문제가 됐어요. 만일에 어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가정하면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 경로라는 건 뭐냐면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 공동의 작전 계획, 또 연합지휘 체계라는 거, 이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미국에 개입할 수 있겠죠. 사실 한반도 전쟁 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 계획 5027은 연합사가 주도가 돼서 했지만은 한국군의 역할이 있고 또 통일 과정에서 한국군 주도의 통일을 구현한다는 기본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우발 계획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작전 계획 5029 같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같은 다른 작전 계획에는 이 정신이 다소 퇴색이 되고 미국이 주로 주도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계획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을 어느 정도는
좀 개입하거나 관찰할 수 있다. 즉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군사 외교의 지난 수십 년간의 과제였고 또 그건 지금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이루어야 될 과제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자위대가 그 북한을 예컨대 뭐 영변이나 평양을 일본 자위대가 폭격한다. 네. 그럼 한국 정부 역할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제를 우리 측에서 제기한 걸로 돼 있고 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퉁치고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말이죠. 한국의 어떤 그 주권이 북한 지역에는 관철 안 된다는 걸 일본은 아예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할 때 한국이라고 안 쓰고 꼭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주권국가가 있고 네. 남측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네. 휴전선 이남에서만 합법적인 그 주권국가가 있는데 일본은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여기서는 제3자 논외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네. 한국의 법체계 또 국제법적 체계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데 일본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을 공격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제법적으로 이제 유엔에는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동시에 지금 가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도의 나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논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왜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배 나와라. 네. 이런 거죠. 논의 네. 자체를 일본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 뭐 아무리 그래봤자 우린 국제법대로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 참 많이 컸어요. 아니 옛날 6자 회담 할 때나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 4자 회담 할 때나 사실 우리가 주도하면은 기웃기웃거리면서 끌려오던 나라가 이제는 거꾸로 미국 여기 기살려준다고 저만치 앞서 나가고 아니 한국이 뭘 얘기하자 그랬는데 무시해버리네? 큰형님이 뒤에서 잘 봐주고 계시잖아요. 큰형님이 잘 봐주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가서 아주 그 융성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 정도 대접 받을 수 있어? 이제 기가 미국이 뭐 일본만큼 너희들을 잘 봐줄 것 같아? 뭐 이런 또 이제 좀 이 자신감, 이 자만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어쩐지 미국이 너무 기를 살린다 싶더라고. 이거 이제 저러다 미국 가서 돌아오면 이제 한국에 쌩 까고 나올 거라고 저도 어디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얘기하면은 딴 데 가서 하고 우리 몰라?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일본이 평양을 폭격했다. 그랬을 때 북한이 일본에 보복을 할 수 없을 땐 누구한테 보복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글쎄 모르겠습니다. 같이 옆에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는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인 뭐 평양 폭격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이제 극단적인 그 상황이고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는 거고 일본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 미국이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에 그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얘기인데 근데 아마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99년 3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위성이 아니라 방위청이었죠. 일본 방위청. 방위청장이 그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할 수 있다. 우리도 자유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천영택 장관이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었죠. 경고망동하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참네. 그리고 깽깽 뭐 일본에서 이제 그게 이제 한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말이요. 그 어느 날 요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동맹의 서열 구조가 이렇게 되더라고. 미국이 1등 국가, 일본이 2등 국가, 한국은 3등 국가.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개무시해도 되는 국가. 북한은 완전히 왕따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급의 서열이 다 매겨진 거야. 이 서열이
옛날엔 이 순서가 아니었다고. 네.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육자회담이 열리고 할 때는 일본이 사자회담 하는데 끼어달라고 그냥 지랄 연병해가지고 우리가 두 좌석 준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했지 우리가 언제 일본한테 이런 식으로 휘둘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은 육자회담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 좀 달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정하는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지. 사정하는 투였죠. 이건 의제가 아니라 그래 버렸죠. 그때 뭐 부시 행정부조차도 일본이 그렇게 막 그 치밀하게 로비를 했는데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한 이런 방법 언급이 없이 북한을 테러 지역에서 해제를 시킨 이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미국한테 배신당했다. 등 뒤에서 총질당했다. 이런 어떤 또 이제 막 그 분기가 치밀어 올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확 바뀌었어. 옛날에 그 찌질하던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는 선도부 완장 차고 나왔어. 우리 보고 차려열중셔야 하나 이거? 아니면 우리가 뭔 얘기 좀 하려고 그래 못 들은 척하고? 열받아 이거 살겠어 이거?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맨날 분쟁해 놓은 동맹의 어떤 위계만 중시하다가 이 모양이 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이제 중국까지 뭐라 그래 우리한테? 그 사드 문제 중국의 총참모부의 부참모장이 이번에 오셨다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랄까 차장 정도 이런 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드 문제 가지고 요즘 사드 문제가 약간 시끄러워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방미도 있고 사실 조금 이제 쿨다운해서 지켜볼 여지가 많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드가 실제 배치되는 흐름도 없는데 너무 요란스러웠던 측면이 있거든. 그러면은 어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 충분할 거를 요전에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 와서 떠들었다고 이번에는 또 장관한테 중국의 부참모장이 사드는 진짜 이거 곤란한 무기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우리가 아직까지 배치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벌써 잔소리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은 중국이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이거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조선일보 뭐 이런 데서 떠든다고. 그런 빌미는 왜 주고 이 사람들 남의 얘기에 대해서 아무려면 사드가 배치되고 하면은 중국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어요? 어떤 고공 라인에서나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걱정되니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협의 좀 하자. 이러면 됐지. 뭘 된다 안 된다 하고 또 그냥 막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잔소리를. 그러니까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미국 쪽에서 강하게 발제가 나왔던 거죠. 존 케리가 한마디 하니까 국무부 차관모도 한마디 하고 또 합참차장도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번에 그래?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와? 그럼 우리도 한마디 해야지.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 제가 좀 짐작컨대 좀 중국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사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미국한테 요청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 미리 좀 입단속을 하겠다. 입단속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동네방네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으면 진지하게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이 지금 떠드는 폼은 뭐냐 하면은 한국 정부 중간에 놓고 그냥 동네방네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막 소리 왁 써대는 악써대는 식으로 지금까지 최근에 몇 개월간 이래 있는데 가만히 있는 한국 참 이게 도대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악쓰고 저쪽에서 악쓰고 아니 그놈의 사드 언제쯤 현실화될지도 난 모르겠지만 생산 중이라 그랬는데 저게 제대로 되는 건지 테스트는 언제 하는 건지 우리 지금 아무것도 내용 모른다고. 몰라로. 그런데 왜 악을 쓰고 지랄들이냐고. 왜 이게 다 한국을 개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보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지금 한국을 다 무시하고 있는. 다 무시해요. 다 무시. 북한 포함해서. 자, 이 정부가 저는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두고 보십시오. 외교 안보에 재난이 옵니다. 재난. 그 재난 사태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완전히 동네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지속되는 이번에 그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원래는 말이죠. 지난달에 우리가 기조연설을 안 해서 영국 대표한테 항의도 받았어요. 한국은 안보 정책이 없냐? 왜 연설 안 하냐?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완전히 입이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이렇게 되고 다 우리한테 와서 악쓰고 그 다음에 진짜 우려되는 거 얘기하면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적이 있었나? 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요즘 같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없거든. 네. 예, 우리가 평화공전,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를 견인하고 주도할 때는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고 주변국들이 우리한테 끌려오거나 또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남들이 다 주도하고 우리가 눈치 보고 네. 뒷북치고 다녀야 되는 이런 국면이 됐는데, 아니 지금 그 지상파 종편이나 그 주요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오로지 북한 뉴스만 전달하기 바쁘니까요. 북한 위협만 네. 부풀리면, 부각시키면 이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돼. 네. 이런 걸 떠드는 전문가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샹그릴라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와 거의 동시에 이제 이 때 아닌 뭔가가 하나 등장했어요. 예. 그 미국에서 민간 택배 업체가 뭐 하나 한국에 보냈다가 오산기지에 보냈다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참 희대의 해괴망측한 참 네. 아주 살다가 내가 별일 다 봐.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그 생물 무기인 탄저균이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산 공기지로 들어오고, 예. 그걸 22명이 그거에 노출돼가지고, 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이제 면밀히 이제 지금 진찰받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들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일체 모르고 있고, 예. 미국 언론이 쭉 자기들 9개 주에 이렇게 배달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알고 보니까 외국에도 하나 나갔대. 어디야? 한국이래. 어디야? 오산공기지야. 이러면서 이제 지금 국내에 알려지게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예. 참.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련해서 주한미군도 그렇고, 한국 국방부도 그렇고, 일부 언론들도 그렇고, 야, 북한의 탄저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대비하려면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큐즈 하고 넘어가자. 앞으로 그런 검역 절차 이런 것들 좀 보완하고, 아니, 북한의 그런 생화무기 대처하려면은, 이 탄저균 들어와서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네. 제가 종편에 나와 얘기하는 전문가들 보니까, 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래. 네. 탄저균이 별거 아니다. 아이고, 연구용이고, 네. 그러면서 아예 주한미군 공보관 대변인 같이, 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어리 빠져도 보통 어리 빠지신 분이 아닙니다. 이 탄저균은 이게,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입니다, 이거. 네. 이게 그냥 유통되고 비행기 타고 폴폴 날아다닌다고? 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상식적으로. 네, 네. 국가의 안전이란 게 뭡니까? 국가의 안전. 우리 주권이란 건 또 뭐야? 이런 거를 갖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주한미군이 하는 일이니까 형님들 하시는 일인데, 네. 우리가 너무 이거 갖고 떠들지 말자. 이런 식이라면, 네. 아니,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나라의 안전과 주권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관리장치, 보호장치란 게 과연 있는 거냐 말이야.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떠들 필요가 없는 자명한 얘기를 가지고, 네. 우리 사회에 주한미군이 신성화되어 있는, 거의 종교화되어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번에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는 것이나 네.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한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미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네. 재발 방지 하겠다. 네. 책임을 지겠다. 이랬거든요. 네. 아니, 국내에선 괜찮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과를 할까? 국내에선 괜찮다는데. 네. 이거 뭐야? 앞으로 그런 실수 되풀이하라는 겁니까? 네. 더 보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미국이 봐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무조건 잘못한 거지. 이런 데는 동맹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네, 그럼요. 국가 주권의 아주 필수, 네. 기본만 얘기하는 네. 겁니다. 아니, 그거를, 미 국방부마저도, 솔직히 이건 좀 우리가 쪽팔린 짓이다. 이거. 그럼요. 좀 미안하다, 이거. 세계 초일류 국가라는 미국에서, 네, 그리고 초일류 군대라고 하는 미군에서. 그렇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탄저균은 미국의 탄저균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며칠 뒤에. 그렇지. 언론사 기자들, 정치인들한테 이상한 소포 같은 게 배달되고 딱 뜯다 보니까 그 안에서 탄저균이 나와가지고 5명이 죽고.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탄저균은 미국 내에서도 특급 관리 대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탄저균을 관련해서 어떤 연구 개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극비 상황입니다. 예. 극비 상황으로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그냥 뭐 민간 택배 업체한테 이게 뭐 그때도 9.11 테러 직후에 그 탄저균도 출처가 어디냐 네. 이거 갖고 말이 많았는데 네. 일부 과학자들은 미국의 국방연구소에서 이게 유출된 걸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나? 이제 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걸 이제 탄저균을 보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죠. 그게 뭐 아랍인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인. 이 탄저균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미국인이 그럼 소포를 발송했던 것이죠. 예. 야, 그걸 당하고도 저 짓을. 그러니까요. 그걸 자, 그 탄저균 그때는 그 작은 사건이 미국의 시스템 전체를 다 뒤흔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처음에 그 9.11 테러가 있고 나서 한동안 미국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걸로 봤어요. 네. 사실 여객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고 네. 우편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고 네. 이게 그게 사회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아닙니까? 네. 이러면서 미국 사회가 치른 그 비용은 아마 1조 달러가 넘을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모든 파괴에 대한 복구라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감안했을 때, 네. 그것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랬던 나라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대충 넣어서 택배 보냈다? 그런데 우리 정품 몰랐다? 그런데 괜찮다? 참, 나 진짜 이건 개탄할 거 말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행 소파, 그 한미 행정협정에 따르면 미 합중국 군대에 탁송되는, 그러니까 보내지는 이제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 검역이나 세관 검사를 못하게 하지 않도록 면제받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군이 뭘 갖고 들어오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협정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탄저균과 같은 이런 류의 어떤 생물 어떤 그 무기 또 어떤 그 검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 우리 국내법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검역을 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미 행정협정에서 그렇게 해놨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국내법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네. 행정협정이 그것을 다 한미화 정당화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런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법무부 출입국 심사 위반이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태만이고 이래서 국내법에 사실은 여러 개 저촉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중요 범죄예요, 이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질병관리본부가 나가서 하든지 세관이 나가서 하든지 들어온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뭐 속수무책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탄저균 그 공포에 한번 미국 본토를 갖다 한번 강타한 다음에 그때 부시 행정부가 그때 이제 바로 그 직후에 BWC 화학무기 금지협약 국제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국무부 차관보인 존 볼튼, 뭐 네오콘의 떠벌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가갖고 북한 막 연락에 욕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대량 살상 무기, 특히 탄저균과 같은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막 성토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악의시키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북한이 탄저균을 어느 정도 무기화했는지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뭐 작년에 이제 그 무인기 파동 일어났을 때 북한이 무인기에다가 그 탄저균을 갖다가 뭐 10km만 서울 상공에 뿌려도 수십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종편에 또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무기화했는지는 뭐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미국의 행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 가입국입니다. 가입국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누구든 그 여타를 따지지 말고 생물무기 그리고 그 이제 뭐 살아있는 세균이라든지 생명체를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탄저균을 그 한국에 반입한 오산기제 반입한 이거는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이죠. 국제조약도 위반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또 배일 속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 1969년에 그 이전에 가동하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모두 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3년 그 가을에 미국의 이제 그 원자력 과학자 협회부에서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대규모의 비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 내용을 폭로했고 사실상 부시 행정부도 그걸 시인했습니다. 시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방어적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막 이제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죠. 아니, 너희들이 이라크의 그 대량殺무기를 갖고 있다고 막 빡빡 우겨서 침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인 만큼 미국이 그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방어용인지 어떤 용도인지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또 부시 행정부가 하는 얘기가 안 돼. 이건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고, 그리고 이건 미국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찰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척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이번에 이 탄저균이 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습게 탄저균을 보낼 수 있는 그 판단력이란 것은 네. 그 배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더더욱 궁금해지는 네, 네. 이거 국정조사감이야 이거. 네. 이건 한국에서 이거 대대적인 어떤 뭐 성완종 게이트 수사 하나마나 한 그 실력 좋은 검사들 다 똥볼 차고 있잖아 지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제형사재판소 특별검사들이 파견돼야 돼 이거.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미국이 그걸 예상했는지 ICC에 미국은 가입을 또 안 했죠. 또 안 했지. 네. 예. 안 해도 조사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국제조사, 국제사찰. 아니, 지금까지 미국이 모든 세계 안보에 개입하는 명분이 저 깡패 국가들 화생방 무기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여태까지 명분으로 다 해왔는 그 도덕적 표상이자 세계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네. 이번에 이런 실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거 그나마 또 사과 정도는 해서 말로만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요것마저도 황송해서 못 받는 한국 정부. 네. 우리가 괜찮다는데 뭐 굳이 사과까지 뭐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탄저균 한 숟갈 떠서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거, 예. 저기 이거 쫓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탄저균 먹어서 군대도 좀 빠지시고 병역도 면제받고 이왕이면 공직을 영원히 면제받으시면 돼요. 네. 그렇지 이게 국가 안보, 국민 주권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뭐냐를 네. 망각한 이런 처지, 네. 이런 어떤 뭐 정부라는 거는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탄저균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뭐 정부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파에 관련된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된다. 내지는 뭐 그게 없더라도 뭐 하위 규정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물질이 들어올 때 한국이 좀 사전에 통보도 받고 필요하면 이제 검역 좀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국제조약의 국제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고 또 이런 것들 자체가 북한한테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미국이 뭐 대량殺무기 무슨 그 확산 방지를 해서 그렇게 막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이 정작 이 탄저균을 갖다 반입하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마치 이제 이 똥 묻은 개가 병 묻은 개 나무라듯이 이렇게 이제 막 그 북한에서 빌미를 삼게 되면은 북한 문제를 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몸을 보이고 한국 정부도 미국한테 몸을 보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제 거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보도 내지는 공론화되는 어떤 그 지금의 양상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우리 국가의 어떤 기본이 그 망각되고 있다는 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그 사드의 한반도 연구 배치를 그 미 합참 차장이 네. 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거론할 때에도 네. 우리 정부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네. 아주 우습게 보이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하고는 정부는 아무 협의도 없이. 아무 협의도 없이. 그리고 연구 배치라는 건 이제 국제정치학 용어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거 사전에 없는 얘기예요. 네. 아니, 모든 건 협의해서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영구적이라는 표현, 연구 없어. 연구 없어. 사전에 연구 없다.
이런 것들은 그걸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네. 어떤 국제 정치에 그런 영향을 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썼다는 거. 네. 이건 한국의 주권 안중에 없다는 얘기. 요즘 한국이 이 사람들 눈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중에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아. 일주일도 그렇죠. 안 돼. 네. 네. 정부가 그토록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쓰리노. 미국한테 요청받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따라서 결정된 바도 없다. 이렇게 계속 좀 톤다운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미국 국무부의 차관 보란 사람이 우리는 한반도에 영구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중국의 이제 부참모장이 야, 니네 갖다 놓으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네 북신사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로만 오고 갑니다. 네. 지금은 말로만 오고 가는데 언젠가 이게 지정학적인 변동으로 연결되는 빌미가 되면. 맞아. 그 오늘자 그 한겨레 신문 보셨어요? 사드 관련해서? 봤습니다. 네. 예. 그거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낯익은 사람 포스톨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루이스 교수하고 포스톨 교수가 그 사드의 레이더로 이용되는 X밴드 레이더, 특히 이제 그 ANTPY라 불리는 그 전방 배치 레이더를 하고 북한의 그 동풍 5 이 궤적을 갖다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한국에 배치될 경우에 그 이제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륙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한 3,000km 안팎 정도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레이더 정보를 갖다가 알래스카에 있는 뭐 이제 북부 사령부나 공군기지에 보내게 되면 이 이제 알래스카나 그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그 GBI 지상 배치 유격 미사일로 조기에 유격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엔 중국은 절대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이분들이 어찌됐든 미국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MD에 관련된 최고의 기술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분석을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말로써 이렇게 오고 가는 거친 언사의 이면에는 국제정치의 진실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어떤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이미 공식 문서상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군사 전략이 그것을 구현하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미사일 못 보던 게 나오고 그게 무섭고 해서 한반도 국민, 우리 어떤 시민들을 걱정해서 미국이 거액을 투자해서 예,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걸 생산을 서둘러서 최우선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해 줄 거라는 순진무구한 정말로 천진난만한 이런 것들을 국제정치의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남의 나라에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나라다.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거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정치에서 그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 이제 미국에 득세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 나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나라, 비도덕적 나라, 또 깡패국가, 선왕국가 이런 것들은 어떤 국민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모든 국가는 똑같이 자기 이익과 생존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결국은 자기의 안전, 생존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미국의 정통 현실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런 것이 주된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슨 그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항상 한국의 수호신이 되기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주는 나라냐? 그렇게 선하냐? 북한은 절대 악이냐? 이렇게 선악 개념으로 국제정세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제는 어떤 그 흐름이 안 보이면서 무분별하게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져서 결국은 주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형님한테 주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탄저균보다 더한 게 들어와도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미국 정부가 반성해도 우리가 변호해 줄 거라고.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드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그렇게 둘러댄 것은 지금에 와서 이제 대부분 드러나고 있지만 미사일 사기극입니다. 미사일 사기극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공의 이미지에 불과한 거지 목적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기극을 북한도 합니다. 노동 미사일을 실제로 한국에 쏜다는 이런 어떤 그 제스처. 그다음에 그 모조품에 불과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사진 원판이 아니라
PDF 파일에서 오려 붙이기 한 뽀샵한 사진. 예. 이런 것만 공개해가지고 진짜 가졌는지 아니면 조작인지 의미심스럽게 애매한만 우리한테 너희들끼리 논쟁해라. 네. 너희들 논쟁해라 이런 거예요. 한국의 그 안보 전략가들이 세 파로 쪼개졌어요. 사드파. 사드가 신의 한 수다. 또 하나는 킬체인파. 예. 북한이 쏠 것 같으면 먼저 때려야 된다. 먼저 때리는 게 최고다. 세 번째는 핵무장파. 사드고 킬체인이고 다 사후 대책이다. 핵 때는 핵은 핵이다. 핵밖에 억지력이 없다. 이래서 사드파, 핵무장파, 킬체인파로 국내 안보 전략가들을 셋으로 딱 쪼개놨어요. 이건 북한이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함으로 조작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 미사일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건 북한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남한 내에서 벌어지는 자중질환에서 전략적 이점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애매함으로 오고 가는 이런 거. 말하자면은 뽀샵 전쟁. 뽀샵 전쟁. 영상 편집 기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기가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야. 일단 상대방한테 심리적 충격, 공포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뿌려대는 가짜 사진들과 가짜 동영상 그거 보십시오. 그 동영상 화질을 봐. 화질 잠수함에서 나오는 미사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어떤 일종의 영상 정치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영상 정치. 그러니까 그 SLBM 그 사출 시험했을 때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 앞에서 뭐 김정은이 뭐 박장대소 하면서 말이야. 그 뒤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는데 저게 수면 위에서 저렇게 분사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2,000톤급의 그 잠수함에서 쌌다 그러는데 2,000톤급 잠수함에 SLBM은 장착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저 잠수함에 쏜 게 아니라 바지선, 바지선에서 쏜 거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지선은 싹 지우고 그거를 다시 수면으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아주 만드는데 이 합성한 증거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판 사진을 못 내놓고 뽀샵한 사진만 내놓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진 원판을 못 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가 헷갈리는 그 뒤에 공개한 동영상,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되는 그 동영상 역시 우선 잠수함에서 뚜껑 여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 기포가 뽀글뽀글하는 장면부터 나와버리니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잠수함인지 바지선인지 아니면 손으로 밀어 올린 거지.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건 전혀 다른 화면인데, 공기 중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점화가 돼서 올라가는데, 저건 또 왜 보여주냐면, 거기에 저번에 보여준 사진에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를 내놨는데, 이게 불이 붙어 올라갈 때 그 명암이 달라지고 자세 제어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작의 냄새가 짙어요. 그런데 이걸 또 애매하게 화질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뽀샵 전쟁. 동영상 원본을 공개한 게 아니라 해상도를 확 낮춰가지고 또 이거 갖고 너희들끼리 감론을 한번 벌여봐라. 뭐 한국 국방부는 조작이 아니다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 합참사장 윈필드는 그 미국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영상 편집이라고 그랬어요. 영상 편집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뭐라고 했냐면 영상 편집자가 더 영리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이 성공한 것처럼 막 정치 선동꾼들은 막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얘기지 뭐야. 근데 영상 편집자가 더 영리했다. 그들은 우리를 믿게 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SLBM 갔는데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알고 허허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섭다고. 그러면서 조선일보 같은데 당장 국방정책 바꿔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수중 킬체인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핵무장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사드도 고민을 받고 킬체인도 고민을 받는데 역시 가장 확실한 건 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국가안보가 애들 장난이에요? 지금 장난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세 패로 갈려져 싸워요.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북한이 보여준 만큼 우리도 이제 상응하는 공포를 북한에 줘야 공포의 균형이 맞는다 이게. 그게 핵 대 핵이라는 거죠. 이걸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공포의 상호 거래라고 그래.
그렇죠. 그게 더 표현이 낫네. 상호 거래 균형은 무슨 균형? 한쪽에서 살짝 보여주면 그 공포심을 또 조장해갖고 뭔가를 또 팔아먹거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북한이 살살 또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보여주는 건 뽀샵이니까 제조 비용이 싸다고. 그런데 우리는 뽀샵만 공개할 수가 없는 민주국가 아니야, 우리가. 우린 진짜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정치 군사 비용이라는 건 이건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린 실제로 해야 되니까 북한은 간신히 따라잡는 거고, 북한은 저만치 앞서가지만, 북한은 앞서 나가다가 안 되면 뽀샵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런 전쟁, 이 영상 뽀샵 전쟁이 이게 안보의 실상이고, 나머지 실상은 뭐냐면 한국이 무기를 많이 사야 된다는 요것만 진실인 거예요. 요것만. 또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는 이것이 진상이에요. 그리고 이 짓마저 안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수십조 원 앞으로 킬체인, 사드 또 한국형 MD에 쏟아붓지 않으면 이 안보 전략가들은 자존감이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우리는 북한에 보여줄 게 없다. 이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 값비싼 첨단무기 다 사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북한에 공포를 안 보여주면 우리는 북한의 협박만 당하고 징벌할 수 없는 국가.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자존감이 무너져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 뽀샵이라고 웃으면 넘어갈 일을 북한이 우리한테 제공한 공포를 안 받아버리면 될 걸. 그걸 다 수용하고 나서 실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 이런 무지몽매한 안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가까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한반도의 그 가상 그 영상 전쟁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미사일 사기극 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나이를 치면. 웃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주로 웃는 사람이 평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고, 미국은 주로 이제 군산복합체. 남쪽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북에서 하나 보여줄 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팡팡 창출되니까, 이제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든 거죠. 표정 관리하라고. 북한의 주석궁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나가서 한번 보여주면 남쪽에서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친절하게 다 해설해주면서, 일로 몰려갔다, 저로 몰려갔다 하니까 이 허점들이 뻥뻥뻥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현지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면 거기에 말려드는 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안보에 이로운 겁니까? 아니면 저게 뽀삽 처리했는지 한번 포토샵 전문가한테 전화라도 한 통해서 물어보고 좀 이렇게 의견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외국 나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벌어오라는 돈은 안 벌어오고 바이러스만 잔뜩 가져오셨잖아.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병을 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후염, 복통, 두통 이렇게 이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정한다고 한 보름 가까이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대요? 누워서 일어나 보니 지지율 8%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난 누워만 있었는데 그리고 야당은 연초부터 쎄 빠지게 고생하고 선거 치르고 나니까 지지율 10% 떨어지고 당은 개판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그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정치를 보여주신 거네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이거는 현실 정치의 경지가 아니야. 이거는 누워서 이렇게 어떤 표정 하나만 갖고도 국가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병상 정치의 신묘한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수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그때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탁 발사했다는 뽀샵 영상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다른 업무 하나도 안 하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왕성하게 개최를 하셔. 이땐 병자 같지가 않아. 이래서 국가안보에 또 위신 세우고 그 다음에 없는 사이에 국회가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맞받아 먹기 거래해버렸다? 나 못해! 이러면서 그냥 국회가 하는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한 그 결정은 니들끼리 해 하고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고 그러니까 누워있고 일어나서 깨버리고 그 다음에 안보 가져와. 이럴 때 그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진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열린 회의입니다.
미국에선 그때 분석이 되고 있었는데 가짜에 가깝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린 진짜라고 장관들 다 모아놓고 그걸 또 매일 했어요. 그 뒤로 보십시오. 한 3차례 열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뽀샵 사진 하나에 매일 대책회의를 그 바쁜 장관들 앉아놓고 하면 그러다가 뭐 대책 세운다고 난리인데 미국이 나중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국내 우리 국정원, 국방과학연구소, 뭐 합참 등등에서 관계부처가 합동 기술분석 회의를 한번 했느냐? 그거는 나 안 했다고 봐. 그건 했다는 보도가 없어요. 보도도 없고 분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대책부터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북한이 SLBM을 실험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서둘러 결론 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이 사진 정치 몇방언으로 한미 동맹에 굉장한 균열을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초기에는 한국 국방부하고 미국 민간 연구소 사이에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 막 싸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합참 차장이 그 웬필드 합참 차장이 미사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 합참에서 또 그 미사일 방어체제 MD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미사일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 대놓고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라고 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합참하고 이제 지금 한국 국방부가 한쪽에서는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쪽은 조작 아니다. 이러니 동맹이 왜 이래? 북한이 사진 몇 방으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켜냈어요. 그러다가 약간 한국이 안 믿는 쪽으로 갈까봐 이번엔 동영상. 동영상. 화질이 아주 떨어지는 거. 아주 떨어지는 거. 아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아주 엉터리. 그것도 2분 4초 동영상의 끝에 10초도 안 돼. 미사일 발사 장면. 실제. 10초도 앞에 다 선전 문구예요. 이제 남조선 괴뢰패당에서 사드다, 킬체인이다, 아주 제풀에 날뛰고 있다고. 이러면서 지들이 만든 쪽박에 지가 못 믿겠다고 날뛴다고 아주 그냥 또 살벌한 언어로 그냥 쎄가 조지고 나서 뒤에 동영상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북한 말을 다 믿어왔기 때문에 저 동영상은 진실일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 역시 진실인 거 아니냐고. 그게 종북주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종북이야, 저게. 북한이 발표한 사진, 영상, 이런 걸 추정하는 게 종북이래요? 그렇죠. 북한의 선전을, 심리전을 듣고 그대로 해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해버리는, 이거는 북한의 심리전에 놀아나는, 그거였는데, 사이버 사령부나 이런 거 심리전단 국정원에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 조직을 만들어 대선 개입도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종북 세력 척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팀을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잘 놀아나는 정권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하수인들, 동업자들이 다 청와대 국방부 조선일보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한 종북주의자 누굴 잡는다고 사이버사를 만들고 심리전단을 만들어? 내가 보기엔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그 심리전 내용을 갖다 열심히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열심히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안보관계 장관이란 분들이. 그리고 그 주무부처가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고. 자기만 겁먹지 않으면 대한민국 심리전에 빠질 이유가 없어. 댓글 안 달고, 댓글 그런 공작 안 하고, 그 댓글이 종북 세력 낚으려는 미끼라는데 그래봤자 한 명도 북한 공작원 잡은 거 없고 이걸로 잡은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댓글 공작이야. 몇 천만 건, 몇 백만 건 다 올려. 그렇게 심리전에다 심리전에 지들이 말려들었어. 매일 심리전 하다가 노이로제가 걸리다 보니까 내 심리가 객관화가 안 되고 심리 하다가 내가 심리전에 자기 최면으로 걸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북한이 그냥 슬쩍슬쩍 보여주면 이미 최면에 걸려가지고 북한의 거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뇌회로도에서 북한 중앙조선 TV에 그 방송 그대로 뇌회로도가 작동하는 이러신 분들은 이미 심리전을 하다가 심리전에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저런 걸 만들어? 자기들이나 심리 치료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어떤 언론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정작 한국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냐? 이러면서 막 개탄을 하고 있는.
그러면 뭐 김정은이 뭐 보여주면서 너희들 무섭지? 이러면 네 무서워요. 이게 안보를 위한 반응인 건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웃기는 짜장면들이네 그거. 네.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 그 가장 큰 자산은 냉철한 이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나도 북한 무서운 거 있어. 네.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네. 그거 아니라고 말 안 해. 그러나 이렇게 오도방정 떨면서 무슨 뺑덕어멈처럼 동네방네 소리 벅벅 지르고 네. 맨날 이렇게 춤추고 장단 맞추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종북주의자 심리전에 포로가 된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문제는 빠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멋진 결론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눈 감자는 것이 아니고,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볼 건 보되, 예, 북한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쓰고 있는 심리전, 특히 좀 분석을 요하는 건 차분히 해도 늦지 않는다. 늦지 않지. 분초 단위로 우리가 호들갑 떨어줘야 이게 마치 안보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SLBM이다, 무인기다, 최근에 또 서해에 또 스텔스 고속함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먼저 차분히 좀 분석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풀어가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하면 태반이 가짜예요. 네. 자, 오늘 진짜 안보에서 샹그릴라 대화에서부터 이 북한의 미사일 정치에 드러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탄스러운 현실까지 다양한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안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